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나를 찾아봐. 어디에서 나는 소리일까? 쌀독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네. 이게 좁쌀이잖아. 나를 꺼내줘. 재밌는 얘기가 있어. 어디 좁쌀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좁쌀이 처음 총각을 따라 나설 때는 정말 처량했대. 얼마나 가난했던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고작 집신 한 짝과 좁쌀 한 톨뿐이었다지 뭐야. 날이 저물자 총각은 주막으로 들어갔지. 그런데 총각이 주인에게 좁쌀을 맡기는 게 아니겠어? 이걸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세요. 주인은 엉겹결에 좁쌀을 받았대. 총각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은 좁쌀을 휙 담 너머로 던져버렸어. 그러자 쥐란 놈이 쪼르르 달려와서 좁쌀을 날름 받아먹었단다. 날이 밝자 총각은 주인을 불렀어. 어제 맡긴 좁쌀을 돌려주세요. 주인은 쥐가 먹어버려서 줄 수가 없다고 했지. 그러자 총각은 쥐를 잡아달라지 뭐야.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쥐를 잡아주었대. 총각은 보찜 속에 쥐를 넣고 다시 길을 떠났어. 한참을 걷다 보니 날이 저물었지. 주막을 찾아간 총각은 주인에게 쥐를 맡겼어. 그러자 주인은 쥐를 고양이에게 주었대. 총각과의 약속은 새까맣게 잊은 채 말이야. 다음날 아침 총각은 주인에게 쥐를 돌려달라고 했어. 고양이가 먹어버렸는데? 그럼 그 고양이를 주셔야지요. 총각의 말에 주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양이를 내주고 말았대. 총각은 고양이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났어. 한양까지는 아주 먼 길이잖아. 총각은 주막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어야 했어. 이 고양이를 잘 맡아주세요. 총각은 주인에게 고양이를 맡겼어. 주인은 고양이를 마구간 기둥에 묶어두었대. 그런데 고양이가 그만 말의 뒷발에 차여 죽어버렸지 뭐야. 날이 밝자 총각은 주인에게 말했어. 고양이를 돌려주세요. 주인은 우물쭈물 말을 못했어. 죽은 고양이를 살릴 수는 없으니 고양이를 죽인 말이라도 주세요. 총각의 말에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 하지만 주인은 울면서 말을 내주고 말았대. 약속은 약속이니까 말이야. 어둑어둑 또 날이 저물었어. 총각은 말을 끌고 주막으로 들어갔지. 이 말을 잘 맡아주세요. 총각은 주인에게 말을 맡겼어. 그런데 주막에는 막국간은 없고 외양간만 있었대. 주인은 황소 옆에다 말을 묶었어. 다음날 아침 외양간을 둘러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어. 말이 황소의 뿔에 받쳐서 죽어버렸지 뭐야. 주인은 총각의 사정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총각은 딱 잘라서 말을 하더래. 죽은 말 대신 황소를 주세요. 주인은 할 수 없이 황소를 내줬대. 드디어 총각은 황소를 몰고 한양에 도착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주막에 맡긴 황소를 주인 아들이 정승댁에다 팔아버렸지 뭐야. 주인은 부랴부랴 정승댁으로 뛰어갔지. 하지만 황소는 이미 정승댁 딸의 약으로 쓰인 후였단다. 총각은 정승을 직접 찾아갔어. 제 황소를 찾으러 왔습니다. 정승은 당당한 총각이 마음에 들었지. 그럼 나하고도 약속 하나 하지 않겠나. 정승은 총각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정승의 딸과 혼인을 시켜주겠대. 총각은 흔쾌히 약속을 했고 열심히 공부를 했단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지. 약속대로 총각은 정승의 딸과 혼인을 했어. 좁쌀 한 톨로 시작한 약속이 정승의 사위를 만든 거야. 총각은 예쁜 색시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뜨거운 꿀떡을 꿀꺽.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이었어. 토끼 한 마리가 커다란 바위 위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지. 그런데 어슬렁어슬렁 호랑이가 나타났어.
어흥, 그 녀석 참 맛있겠군. 호랑이는 군침을 흘리며 슬금슬금 다가갔어. 어흥, 호랑이가 큰 입을 쫙 벌렸어. 토끼 한 마리쯤은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입이었지. 으악! 세상 모르고 자던 토끼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 자, 잠깐만요. 토끼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갈 궁리를 했어. 호랑이님, 저를 잡아먹기 전에 맛있는 꿀떡을 먼저 드시는 게 어때요? 호랑이는 꿀떡이란 말에 꿀꺽 군침을 삼켰단다. 그래? 꿀떡이 어디 있는데? 호랑이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토끼는 깡총깡총 숲속을 뛰어다니며 돌멩이를 잔뜩 주워왔어. 호랑이는 돌멩이를 보자 화가 냈지. 이 녀석이 돌멩이를 떡이라고 속이다니. 당장 잡아먹고 말 테다. 아, 아니에요. 이걸 불에 구우면 말랑말랑한 떡이 된다니까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갸웃했지. 그래? 그렇다면 빨리 구워봐. 토끼는 재빨리 불을 지피고 돌멩이를 올려놨어. 호랑이님, 빨갛게 익으면 꿀에 찍어서 한 입에 꿀꺽 삼켜야 해요. 그래. 아차! 꿀을 깜빡했네요. 얼른 구해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토끼는 냅다 도망쳐버렸어. 호랑이는 불 앞에 앉아서 돌멩이가 익기만을 기다렸어. 너무너무 배가 고팠거든.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토끼가 오지를 않네. 돌멩이는 빨갛게 잘 익었는데 말이야. 에이, 꿀이 없으면 어때? 호랑이는 얼른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꿀꺽 삼켰대. 아, 뜨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어. 호랑이는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단다. 시뻘건 돌멩이를 삼켰으니 얼마나 뜨겁겠어. 토끼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호랑이는 그제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 뭐야. 호랑이는 배가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었대. 몇 날 며칠을 동굴 안에서 끙끙 앓았지 뭐야. 에구구 불쌍한 호랑이. 다시는 토끼에게 속지 말아야지. 호랑이는 굳게 다짐했단다. 호랑이는 겨우겨우 기운을 차렸어. 기운을 차리고 나니 슬슬 배가 고팠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호랑이는 넓은 억새밭으로 사냥을 나갔어. 그런데 이게 누구야? 토끼 녀석이잖아. 옳지, 이 녀석 잘 만났다. 호랑이는 살금살금 토끼에게 다가갔어. 어머나, 호랑이님. 토끼는 하마터면 숨이 멎을 뻔했어. 하지만 쉽게 잡아먹힐 토끼가 아니지. 호랑이님, 저를 드시기 전에 참새고기를 먼저 드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호랑이는 토끼의 두 귀를 잡고 번쩍 들어 올렸어. 호랑이님, 제가 참새떼를 몰아올게요. 한꺼번에 수백 마리를 드실 수 있다니까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또 귀가 솔깃했어. 날아다니는 참새를 어떻게 먹을 수 있나? 호랑이는 토끼의 귀를 도와주며 물었어. 토끼는 짧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말했지. 호랑이님은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면 돼요. 대신 참새가 놀라지 않게 두 눈을 꼭 감으셔야 해요. 호랑이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했어. 입은 찢어질 만큼 크게 벌리고 두 눈은 꼭 감았지. 토끼는 호랑이에게서 멀리 떨어진 다음 재빨리 억새밭에 불을 질렀단다. 타닥타닥. 억새는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어. 호이. 호랑이님, 참새떼 몰려가는 소리 들리시죠? 오냐. 호랑이는 싱글벙글 신이 났어. 타닥타닥. 불길은 점점 호랑이에게로 다가왔어. 하지만 호랑이는 참새가 도망갈까봐 두 눈을 꼭 감은 채 기다렸단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참새가 입속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야. 호랑이는 눈을 살짝 떠봤지.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참새떼는 보이지 않고 억새밭이 온통 불바다로 변한 거야. 불이야, 불. 호랑이는 코털이 빠지도록 도망쳤어.
하지만 온몸을 불에 데이고 말았지. 아이고 분해. 간신히 목숨을 건진 호랑이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대. 심술쟁이 옹고집. 옛날 옹당촌 옹진골에 옹고집이란 사람이 살았대. 옹고집은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어. 그런데 이름처럼 고집이 세고 심술도 대단했지. 게다가 지독한 구두쇠였단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찾아왔어.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시주하십시오. 하인은 옹고집에게 달려가서 말했지. 나리마님, 시주를 하라는데요. 시주? 내가 먹을 쌀도 없다. 매질이나 해서 쫓아버려. 옹고집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 스님은 매만 흠씬 맞고 쫓겨났단다. 소문은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갔어. 월출봉에 있는 도사님의 귀에도 들어갔지. 옹고집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겠구나. 도사님은 취함사의 학대사를 불렀어. 옹진골로 가서 옹고집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 오시오. 학대사는 온갖 도수를 다 부리는 도사 중에 도사였단다. 다음날 학대사는 옹고집을 찾아갔어. 나무 관세음보살 시주하십시오. 스님은 소문도 못 들으셨소? 어서 가세요. 나리가 깨시면 큰일 납니다. 하인은 옹고집이 깰까봐 조용조용 말을 했어. 그런데 이 일을 어쩌나. 목탁 소리에 옹고집이 깨고 말았네. 학대사도 매만 맞고 쫓겨났지 뭐야. 학대사마저 쫓겨나다니. 취함사 스님들은 믿을 수가 없었단다. 옹고집을 어떻게 혼내야 할지 걱정도 되고 말이야. 그런데 학대사는 빙그레 웃기만 하지 뭐야. 스님들은 더욱 답답했대. 얼마 후 학대사는 동자승을 불렀어. 집단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거라. 동자승은 얼른 시키는 대로 했지. 학대사는 허수아비의 가슴에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웠단다. 그러자 허수아비가 옹고집으로 변했지 뭐야. 스님들은 그제야 고댁을 끄덕였대.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의 집으로 갔어. 그리고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갔지. 그때 진짜 옹고집이 집 안으로 들어섰단다. 어? 넌 누구야? 그러는 넌 누구냐? 두 옹고집이 서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겠어? 가족들도 진짜를 알아보지 못했대.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마님은 곰곰이 생각했어. 옳지 곱다나 저고리를 살펴보거라. 불에 탄 구멍이 있을 거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저고리에는 모두 구멍이 나 있었지.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 마님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이번에는 며느리가 나섰지. 아버님의 머리에는 흉터가 있고 가운데에 흰 머리카락이 나 있어요. 그러자 가까운 옹고집이 얼른 도수를 부렸어. 진짜 옹고집의 머리에 있는 흰 머리카락을 뽑아서 자기 머리에 붙인 거야. 이분이 진짜 아버님이십니다. 며느리가 가짜를 가리키며 말했어. 진짜 옹고집은 너무 답답했어. 관가로 가자. 원님이 진짜를 가려줄 거야. 두 옹고집은 관가로 달려갔단다. 원님이 보기에도 두 사람은 정말 똑같았지. 두 사람 모두 집안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진짜 옹고집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말했어. 그러자 가짜 옹고집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름까지 말하지 뭐야. 그릇수를 말해보시오. 24개가 있습니다. 진짜 옹고집이 먼저 말했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한 개를 깨뜨려서 23개입니다. 가짜 옹고집이 뒤따라 말했어. 확인해보니 그릇은 모두 23개였대. 저 가짜를 당장 마을 밖으로 쫓아버려라. 진짜 옹고집은 그대로 쫓겨나고 말았어. 진짜 옹고집은 산속에서 나무 껍질을 먹으며 살았대. 시간이 지나자 옹고집은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어. 내가 벌을 받는구나.
옹고집은 눈물을 줄줄 흘렸단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월출봉에 도사님이 나타났어. 이놈 옹고집아, 도사님,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제야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도사님은 부적을 주면서 가짜 옹고집의 가슴에 붙이라고 했지. 옹고집은 얼른 집으로 달려갔단다. 가짜가 또 왔어요. 하인들은 진짜 옹고집을 쫓아내려고 했어. 진짜 옹고집은 재빨리 가짜의 가슴에 부적을 붙였지. 아이쿠, 들켰구나. 가짜는 그 즉시 허수아비로 변해버렸단다. 그 후로 옹고집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눈물찍 콧물찍 호랑이. 이건 아주 먼 옛날 얘기야. 어느 선비가 길을 가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대. 어흥,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선비는 간이 콩알만해졌단다. 그런데 이게 뭐야?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있잖아. 눈물찍 콧물찍 뒤범벅이 된 호랑이를 보자 선비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 아이고 선비님, 제발 살려주세요. 선비는 호랑이를 구해주고 싶지만 걱정이 앞섰어.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잖아. 너를 구해주면 다시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니? 그럼요, 약속하고요 말고요. 선비는 호랑이의 말을 믿기로 했어. 그래서 긴 막대기를 구덩이에 넣어주었지. 호랑이가 타고 올라올 수 있게 말이야.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야? 호랑이는 구덩이에서 올라오자마자 선비를 보며 쩝쩝 입맛을 다시는 게 아니겠어? 어흥, 하루종일 굶었더니 몹시 배가 고픈걸. 선비는 눈앞이 깜깜했어.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난 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선비는 온몸을 오들오들 떨었어. 흥, 살려준 건 고맙지만 구덩이를 파서 나를 잡으려고 했던 건 누구지? 바로 너 같은 사람들이야. 호랑이는 콧방귀를 뀌며 달려들었어. 자, 잠깐! 선비가 다급하게 소리쳤어. 이건 너무 억울해. 내가 구덩이를 파놓은 것도 아니잖아. 누구의 말이 옳은지 저 황소한테 물어보자. 좋아. 대신 내 말이 옳으면 널 한 입에 삼켜버릴 테야. 호랑이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지. 황소는 선비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거야 당연히 사람이 나쁘지. 우리 소들에게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데 나중에는 잡아먹고 가죽까지 벗겨서 쓰잖아. 호랑이한테 잡아먹혀도 싸다고. 그것 봐. 물어보나 말하라니까. 호랑이는 커다란 입을 쫙 벌렸어. 잠깐, 저기 저 소나무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나빠. 사람이 나빠. 나한테 한 짓을 좀 보라니까. 저런 소나무의 가지가 뚝 부러져 있잖아. 사람들은 나무를 함부로 베지. 그뿐인 줄 알아?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숯으로 만든다고. 호랑이야, 당장 잡아먹어버려. 푸하하하, 그것 봐. 이젠 순순히 내 입속으로 들어오시지. 선비는 기운이 쭉 빠져버렸단다. 바로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어. 부탁이야, 마지막으로 토끼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게 해줘. 좋아.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배가 고파 죽겠단 말이야. 토끼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빨간 눈을 반짝반짝 빛냈어. 오호라, 그러니까 나한테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 맞아. 선비가 대답했지. 호랑이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데 무서웠겠어. 좋아요. 그런데 재판을 하려면 앞뒤를 잘 알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호랑이 아저씨가 빠졌던 구덩이를 보여주세요. 응, 그렇지. 조그만 녀석이 제법인걸. 호랑이는 토끼를 구덩이로 데려갔어. 사람들이 만든 구덩이가 틀림없군요. 토끼의 말에 선비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 자, 그럼 어쩌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됐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앞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이쿠 아이쿠 빠지는 신용만 하면 될 텐데 호랑이는 정말 구덩이에 빠져버렸어. 아하, 그렇게 빠졌구나. 토끼는 호랑이를 보며 배시시 웃었어. 그리고는 판사처럼 망치를 두드렸어. 토끼의 재판 끝. 땅땅땅. 선비님, 은혜도 모르는 호랑이 때문에 괜한 고생을 하셨네요. 토끼야, 정말 고맙다. 은혜도 모르는 호랑이는 어떻게 됐냐고? 아직도 구덩이 속에서 눈물찍 콧물찍 범벅이 돼서 울고 있겠지 뭐. 효녀 심청. 옛날에 청이라는 아이가 살았대. 청이는 앞을 못 보는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는데 어찌나 착한지 모두들 입을 모아 칭찬했어. 청아, 청아, 어디 있니? 아버지 신봉사는 청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 햇볕이 따뜻한 어느 봄날이었어. 신봉사가 혼자서 나들이를 나왔대.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신봉사가 그만 개울에 빠지고 말았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신봉사는 허우적 발버둥을 쳤단다.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어.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신봉사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단다. 쯧쯧.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만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공양미 300석이요? 그걸 바치면 눈을 쓸 수 있다고요? 신봉사는 귀가 번쩍 뜨였어. 그래서 그만 스님과 선뜻 약속해버렸지 뭐야.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저절로 한숨만 나왔어.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300석이라니. 신봉사는 그만 끙끙 앓아두었어. 약속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뾰족한 수가 있어야 말이지. 어느 날 마을에 뱃사람들이 찾아왔어.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사려고 왔대. 청이는 고민 끝에 뱃사람들을 찾아갔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리고 싶어요. 뱃사람들은 공양미 300석은 물론 신봉사가 평생 먹을 양식도 주기로 했단다. 청이는 아버지 몰래 떠날 준비를 했어. 밤새도록 아버지의 옷을 만들고 버섯도 꿰매었지. 이제 아버지는 누가 보살펴드리나. 내일이면 인당수에 빠질 몸이었지만 청이는 아버지 걱정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대. 날이 밝자 뱃사람들은 청이를 데리러 왔어. 청아, 이게 무슨 소리냐? 신봉사는 그제야 청이가 팔려가는 걸 알았나봐. 아버지, 눈도 뜨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청이는 울며 불며 뱃사람들을 따라 나섰지. 청아, 안 된다, 안 돼. 신봉사는 더듬더듬 청이를 쫓아갔어. 마을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단다. 뱃사람들은 청이를 데리고 인당수로 갔어.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니 거센 파도가 일었지. 여기가 바로 인당수요. 뱃사람들은 청이가 뛰어내리기만을 기다렸단다. 부처님, 아버지께서 눈을 꼭 뜨게 해주세요. 청이는 치마를 뒤집어 쓰고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 여기가 어디지? 청이는 꿈을 꾼 듯 부스스 눈을 떴어. 청이가 눈을 뜬 곳은
용왕님이 사시는 용궁이었대. 용왕님은 청이의 효심에 크게 감동했지. 그래서 청이를 커다란 연꽃에 태워 바다 위로 돌려보냈단다. 아니, 저렇게 큰 연꽃이 있다니. 어부들은 연꽃을 건져다가 임금님께 바쳤지. 오호, 정말 신기한 연꽃이로구나. 임금님이 연꽃을 만지는 순간 꽃잎이 열리면서 청이가 나타났어. 임금님은 청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왕비로 받아들였단다. 청이는 임금님과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야위어가지 뭐야. 왕비,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소. 청이는 그동안의 일들을 임금님께 말했어.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이제 아무 걱정 마시오. 장님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서 아버지를 꼭 찾도록 합시다. 나라에서 큰 잔치를 연다는 소식은 신봉사의 귀에도 전해졌어. 하지만 신봉사는 한숨만 지을 뿐이지. 청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 여보게, 나와 함께 잔치에 가세. 이웃 마을의 김봉사가 신봉사의 손을 끌었어. 그래서 신봉사도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됐단다. 전국의 장님들이 대궐로 모여들었어. 대궐 안에서는 시끌벅적 잔치가 무르익었지. 청이는 대궐로 들어오는 장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았어. 하지만 신봉사는 보이지 않았대. 아버지는 눈을 뜨셨나봐요. 오늘도 안 오시는 걸 보니. 청이의 어깨가 축 처지고 말았어. 바로 그때였어. 신봉사가 다 해진 옷을 입고 더듬더듬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 청이는 단숨에 달려가 신봉사를 껴안았어. 아버지, 저 청이에요. 신봉사는 깜짝 놀랐어. 아니, 정말 청이란 말이냐? 신봉사는 청이를 보기 위해 힘껏 눈을 떴단다. 그 순간 신봉사의 눈이 번쩍 뜨이지 뭐야. 왕비의 효심이 하늘도 감동한 모양이오. 임금님도 기뻐하셨어. 청이는 아버지와 함께 대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거인의 정원.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단다. 파릇파릇한 잔디가 양탄자처럼 깔려있고 나무마다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지. 활짝 핀 꽃밭에서는 예쁜 새들이 노래를 했어.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고 다니고 말이야. 이 정원의 주인은 크고 뚱뚱한 거인이야. 거인은 30년 전에 여행을 떠났지. 거인은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가 하면 낙타를 타고 사막에도 갔대. 세상의 신기한 것들을 두루두루 보았단다. 집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지 뭐니. 아이들은 거인의 정원을 참 좋아했어. 얘들아, 정원에서 놀자. 나무에 올라가서 새들과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열매도 따먹었지.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뒹굴며 뛰놀았대. 어디선가 갑자기 큰 발소리가 났어. 쿵, 쿵, 쿵. 아, 거인이 돌아왔다. 거인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거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거인이 무서운 눈으로 아이들을 노려봤어. 아이들은 깜짝 놀라도 모두 도망쳤대. 여긴 내 정원이야.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거인의 목소리는 온 마을에 쩌렁쩌렁 울렸어. 거인은 큰 돌들을 모아 높은 담을 쌓았지. 휴, 이제 됐다. 거인은 높은 담을 보고서야 마음이 놓였나봐. 이제 변말을 만들어야지. 이 정원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큰 벌을 내릴 것임.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올 거야. 하하하하. 거인은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대.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 아야, 아파! 뾰족한 돌멩이에 걸린 한 아이가 넘어지고 말았지. 정원에서 놀 때는 안 다쳤는데. 아이들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담을 바라보았어. 정원에서 놀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은 날마다 돌담 앞에 와서 서성거렸대. 어느새 따뜻한 봄이 돌아왔어. 세상이 온통 아름다운 꽃들로 뒤집혔지. 그런데 거인의 정원은 아직도 겨울이야. 정원의 새들은 모두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나무랑 꽃들은 잠만 잤어. 신난 것은 사나운 바람이랑 새하얀 눈뿐이었지. 왜 이렇게 봄이 안 오지? 거인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 정원 밖에는 꽃이 피었네. 왜 내 정원에만 봄이 안 오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 정원에는 봄도 여름도 가을도 오지 않았대. 거인은 점점 힘을 잃어갔단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 거인의 귀에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왔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창밖을 내다본 거인은 깜짝 놀랐어. 귀여운 방울새가 쪼로롱 쪼로롱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 거인은 얼른 창문을 열었어. 우와, 봄이 왔다. 정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 아이들은 돌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들어왔대. 하하하 호호호호.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에 나무는 꽃을 피우고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부른 거야. 그런데 정원 구석에는 아직도 겨울이 남아있었대. 눈이랑 바람이 떠나지 않았단다. 작은 꼬마가 나무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했어. 얘야, 이걸 잡고 올라오렴. 나무는 가지를 내밀어 주었어.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지. 아이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 봄이 오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거인은 아이들을 보면서 환한 웃음을 지었지. 내가 가서 아이를 나무 위에 올려줘야지. 거인은 갑자기 불끈 힘이 쏟았단다. 거인은 성큼성큼 정원으로 내려갔어. 작은 아이를 번쩍 들어 나무 위에 올려주었지. 그랬더니 추운 겨울이 잽싸게 달아나지 뭐야. 얘들아, 정원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놀이터란다. 거인은 높은 돌담을 허물어 버렸어.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 아름다운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말이야. 플란더스의 개. 플란더스 지방의 작은 마을에 네로라는 아이가 살았어. 네로의 집은 아주 가난했대. 그래서 네로는 할아버지를 도와 우유 배달을 했단다. 할아버지가 앞에서 수레를 끌면 영차 영차, 네로는 뒤에서 밀었지. 어느 날 우유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풀밭에 하얀 개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 개가 많이 아픈가 봐요. 하얀 개는 끙끙거리며 눈도 뜨지 못했지. 자세히 보니 목걸이에 파트라슈라는 이름표가 매달려 있었어. 할아버지와 네로는 파트라슈를 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 정성껏 상처를 치료하고 매일 맛있는 빵과 우유도 주었지. 파트라슈는 금세 기운을 차렸대. 망망망! 우유 배달을 나갈 때마다 수레를 끌겠다고 지서댔어. 네로에게는 알로아라는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어. 네로와 알로아는 언덕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대.
알로아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단다. 하지만 알로아의 아버지는 네로를 몹시 싫어했어. 알로아, 네로와는 놀지 마. 네로가 가난했기 때문이야.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만 병이 나셨어. 파트라슈,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오늘은 우리 둘이서 우유 배달하자. 멍멍멍. 파트라슈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지. 네로는 성당 앞에서 잠시 멈췄어. 파트라슈, 저 안에 들어가면 유명한 화가 그림이 있대. 하지만 돈을 내야 그림을 볼 수 있대. 네로는 하염없이 성당만 바라봤어. 네로는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 이제 곧 큰 미술대회가 열린다는데, 파트라시오, 나도 미술대회 참가할 거야. 1등해서 상금 타면 할아버지께 약도 사드려야지. 네로는 날마다 언덕에 올라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 네로가 미술대회에 그림을 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길 위에 예쁜 인형이 떨어져 있지 뭐야. 알로아에게 주면 좋아하겠지? 네로는 알로아의 방창가에 인형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단다. 그날 밤 알로아네 집에 큰 불이 났어. 네로도 깜짝 놀라서 달려갔지. 이 녀석, 네가 우리 집에 불 냈지? 알로아의 아버지가 네로를 다그쳤어. 아니에요, 아저씨. 하지만 아무도 네로의 말을 믿지 않았단다. 네로에게 아주 슬픈 일이 찾아왔어.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할아버지가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신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로는 할아버지를 안고 엉엉 울었어. 새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 바로 미술대회 발표가 있는 날이지. 파트라시오, 얼른 가보자. 네로와 파트라시오는 서둘러 길을 나섰어. 파트라시오, 꼭 상 받았으면 좋겠어. 파트라시오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앞으로 뛰어갔지. 안타깝게도 네로는 상을 받지 못했어. 네로는 고개를 푹 떨구고 말았지. 그때 파트라슈가 눈 속에서 알로아 아버지의 지갑을 주었어. 네로는 알로아네 집으로 지갑을 가져갔단다. 아저씨, 파트라슈가 지갑을 주었어요. 네로는 알로아에게 파트라슈를 맡기고 밖으로 뛰어나왔어. 네로는 곧장 성당으로 달려갔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림을 덮었던 커틀이 젖혀져 있었거든. 네로는 그림을 실컷 보았어. 그리고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버렸지. 그때 파트라슈가 성당 안으로 들어왔어. 파트라슈, 드디어 그림을 봤어. 네로는 스르륵 눈을 감았단다. 다음날 아침, 네로와 파트라슈는 서로 꼭 껴안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어. 아무도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지. 네로, 정말 미안하구나. 너처럼 착한 아이를 오해하다니. 알로아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크게 후회했단다. 마을 사람들은 네로와 파트라슈를 할아버지 곁에 묻어주었대. 꿀벌 마야의 모험.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마야는 아침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 나들이를 가기로 했거든. 마야, 바깥 세상은 무서운 동물들이 많단다. 카산드라 아줌마는 마야에게 침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 드디어 아침이 됐어. 마야는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났지.
우와, 정말 아름답다. 꼬마 꿀벌 마야는 처음 보는 세상이 너무너무 신기했단다. 이 꽃에도 쏙, 저 꽃에도 쏙. 마야는 신나게 꽃밭을 날아다녔어. 그런데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어. 채, 나만 두고 모두 어디 가버렸지? 집에 가면 일만 하니까 좀 더 놀다 가야지. 마야는 빨간 튤립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 아, 차가워. 마야의 얼굴에 아침 이슬이 떨어진 거야. 마야는 이슬방울로 세수를 했어. 그때 장미꽃 위에서 풍뎅이가 마야를 불렀지. 이리 와서 같이 먹자. 풍뎅이는 마야에게 꿀을 나눠 주었어. 우와, 정말 맛있어요. 마야는 연잎 위에 살짝 내려앉았어. 여기서 잠깐 쉬어가야지. 그때였어. 야, 저리 비켜. 여긴 내 자리란 말이야. 파리가 마야에게 버럭 화를 내지 뭐니. 연잎도 주인이 있니? 물론이지. 파리는 날개짓을 하며 잘난 척 으스댔어. 파리가 연잎에 앉으려고 할 때였어.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잽싸게 파리를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 그리고는 금세 냠냠 먹어버렸지. 어머나. 마야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난 파리를 먹어야 살 수 있는걸. 바로 그때 개구리가 튀어올랐어. 개구리는 잠자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지. 조심해요. 마야가 소리치자 잠자리는 파다닥 날아가 버렸어. 왜 친구들을 괴롭히며 살까? 마야는 점점 겁이 났단다. 마야가 숲길을 날고 있을 때였어. 살려주세요. 도와줘요. 장수풍뎅이가 뒤로 벌렁 넘어져 있지 뭐야. 마야는 플리프로 장수풍뎅이를 일으켜 주었어. 고마워. 장수풍뎅이는 마야에게 인사했지. 그런데 이번에는 마야가 거미줄에 걸려버렸지 뭐야. 으하하, 꼬마벌이 걸렸군. 커다란 거미가 혀를 낼름거렸지. 그때 장수풍뎅이가 나타나서 집게로 거미줄을 다 끊어주었어. 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느새 밤이 깊었지. 정말 고단한 하루였어. 마야가 잠시 쉬어가려고 할 때였어. 이번에는 무서운 말벌이 나타났어. 마야는 피할 새도 없이 말벌에게 잡혀버렸어. 말벌은 마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렸대. 마야는 너무 무서웠어.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 꿀벌성으로 쳐들어갈 준비는 다 되었느냐? 말벌들이 꿀벌성으로 쳐들어가려나봐. 빨리 여왕님께 알려야 해. 마야는 말벌들이 잠든 사이 감옥에서 몰래 도망쳤어. 엉덩이 침으로 감옥문을 연 거야. 마야는 말벌성을 빠져나와 힘껏 날아갔어. 마야는 쉬지 않고 날았어. 여기저기 부딪혀 상처가 났지. 하지만 무사히 꿀벌성에 도착했대. 여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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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벌들이 곧 쳐들어와요. 마야가 여왕님께 소식을 알렸어. 여왕님은 마야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지. 다음 날 말벌들이 쳐들어왔어. 하지만 꿀벌들은 걱정이 없었어. 여왕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꿀벌들이 공격을 퍼부었어. 윙윙윙윙. 작은 꿀벌들이 힘을 모아 커다란 말벌들을 물리친 거야. 꼬마 꿀벌 마야는 어느새 용감한 꿀벌이 되어 있었단다.
연호랑과 새우녀. 새우녀, 그럼 다녀오리다. 연호랑은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갔어. 연호랑 몸 조심하세요. 새우녀도 집 앞에서 손을 흔들었지. 고기잡이 연호랑은 가난했지만 아름다운 부인 새우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지? 그날따라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거야. 안 되겠다. 미역이라도 따야지. 연호랑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은 다음 커다란 바위 위로 올라갔어. 바로 그때였어. 바위가 흔들흔들 움직이더니 둥둥둥 떠내려가지 뭐야? 이 바위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연호랑은 허둥지둥 어쩔 줄 몰랐어. 바위는 연호랑의 애타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출렁출렁 파도를 타고 잘도 흘러갔단다. 아이고, 새우녀. 연호랑은 새우녀를 복놓아 부르며 눈물만 뚝뚝 흘렸대. 얼마 후 바위는 어느 섬에서 멈추었어. 연호랑은 폴짝 땅 위로 뛰어내렸지. 우와, 저 사람 좀 봐. 세상에, 바위를 타고 오다니. 연호랑을 본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몰려왔어. 그곳은 일본이라는 섬나라였대. 잠시 후 나라의 관리처럼 생긴 두 사람이 연호랑 앞으로 나와 절을 하며 말했어. 제발 저희들의 임금님이 되어주세요.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이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물론 연호랑은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부탁을 하자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 그래, 어쩌면 이게 모두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연호랑은 일본의 왕이 되었단다. 한편 밤이 깊도록 연호랑이 돌아오지 않자 새우녀는 바닷가로 뛰어갔어. 그리고 연호랑의 신발을 발견했지. 서방님, 서방님. 새우녀는 연호랑의 신발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 그때였어. 바위가 또 스르르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 아니, 이 바위가 왜 이러지? 새우녀를 태운 바위는 연호랑이 임금님으로 있는 섬 쪽으로 흘러갔어.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새우녀는 덜덜덜 떨면서 바위 귀퉁이를 꽉 잡았지. 이윽고 바위는 일본에서 멈췄어. 마침 바닷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새우녀를 발견했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신라에 사는 새우녀라고 해요. 바위가 저절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됐답니다. 새우녀의 이야기를 들은 어부들은 새우녀를 연호랑에게 데려갔대. 새우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사실 연호랑도 자나깨나 새우녀 걱정뿐이었어. 그런데 어부들이 새우녀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 아니, 새우녀! 어머나, 서방님! 다시 만난 연호랑과 새우녀는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단다. 그 무렵 신라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 하늘이 온통 캄캄해졌거든.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냐? 신라의 임금님이 점쟁이에게 물었어. 햇빛과 달림의 힘을 가진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점쟁이의 말을 들은 신라 임금은 곧장 일본으로 사신을 보냈어. 연호랑, 새우녀님, 제발 신라로 돌아와 주세요. 사신은 간절히 부탁했지.
임금이 내가 떠나버리면 이곳 사람들은 어떡한단 말입니까? 연호랑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연호랑은 사신에게 비단 한 필을 주었지. 이것은 새우녀가 짠 비단이랍니다. 이 비단을 놓고 제사를 지내면 해와 달이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사신은 신라로 돌아갔어. 새우녀의 비단을 손에 꼭 쥐고 말이야. 어서 제사 지낼 준비를 하거라. 연호랑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어. 그러자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내기 시작했대. 이렇게 해서 두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 혹부리 따라가세. 아무리 놀려도 마음씨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는 허허허허 웃기만 했지. 노래 한 가락 불러줄까? 마음씨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는 노래도 잘 불렀어. 심술부리 영감, 심술부리 따라가세. 심술부리가 누구냐고? 옆집에 사는 고약한 혹부리 영감이야. 예끼 이놈들 잡히기만 해봐라. 조심해. 심술부리 영감이 쫓아오잖아. 어느 날 마음씨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대. 뚝딱뚝딱 나무를 하죠. 쓱싹쓱싹 나무를 하죠. 할아버지의 노랫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지. 혹부리 할아버지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나무를 했어. 그러다 보니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지. 할아버지는 허둥지둥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야. 얼른 달려가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었어. 여기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되겠군. 할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 방 안은 온통 거미줄 투성이고 천장은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것 같았어. 방문은 삐걱삐걱 소리를 냈지. 할아버지는 겁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방귀 방귀 내 방귀 속이 시원 내 방귀. 그러자 마치 장단이라도 맞추듯 뿡뿡 방귀가 나왔대. 그때였어.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방귀 방귀 내 방귀 속이 시원 내 방귀 뿡뿡.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옆방을 들여다보았어. 와, 도깨비잖아. 도깨비들이 할아버지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추고 있지 뭐야. 웹불 도깨비, 쌍불 도깨비, 아기 도깨비. 이제 보니 할아버지는 도깨비 속으로 들어온 거야. 할아버지는 눈앞이 깜깜했어. 다리는 후들후들, 심장은 벌렁벌렁. 그런데 살금살금 도망치려는 순간에 삐그덕 달컹 방문이 소리를 내지 않겠어? 아이쿠, 난 이제 죽었구나. 할아버지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대. 그 바람에 놀란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아범, 할아범, 노래 하나 더 불러봐. 할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나무나무 뽕나무 방귀 끼는 뽕나무 나무나무 가시나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도깨비들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할아범, 할아범, 어디서 그렇게 노래가 나와? 아기 도깨비가 혹부리를 만지며 물었어. 이 혹부리에서 나오지. 이 안에 노래 주머니가 달려있거든. 그래? 그럼 이 혹부리 나한테 붙여줘. 대신 보석 줄게. 응? 아기 도깨비가 졸라댔어. 그래 가져가. 할아버지가 대답하자
도깨비들은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흙뿌리를 떼서 붙였지. 얼씨구 절씨구 뚝딱뚝딱. 할아버지의 턱은 감쪽같이 매끈해졌대. 할아버지는 보석을 안고 얼른 산을 내려왔지. 할멈, 할멈, 어서 나와봐. 할아버지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 아이고 영감, 이게 꿈이요 생시요. 할아버지는 보석도 좋았지만 매끈해진 할아버지 얼굴이 더욱더 좋았대. 소문은 금세 온 동네에 퍼졌어. 착한 혹부리 영감이 복을 받은 거야. 사람들은 하늘이 복을 내린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심술부리 영감이었지. 심술부리 영감은 부랴부랴 혹부리 할아버지를 찾아갔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보자 심술부리 영감은 더욱 약이 올랐지. 자네 어디서 보석을 훔쳤나? 혹부리는 누구한테 팔았나? 나한테만 살짝 가르쳐주게. 혹부리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대. 산으로 달려간 심술부리 영감은 도깨비 소굴을 찾아다녔어. 그래, 바로 저기군. 심술부리 영감은 초가집으로 들어가 도깨비들이 나타나기만 기다렸어. 어헐 시우나 쿵짜짝 쿵짝.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면서 말이야. 얼마 후 정말 도깨비들이 나타났어. 심술부리 영감은 더 크게 노래했지. 그런데 도깨비들이 다짜고짜 화를 내지 않겠어? 왜 노래가 마음에 안 드세요? 심술부리 영감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뚝딱이며 말했어. 이 혹이 노래 주머니라고? 못된 영감, 이해했다. 이 주머니도 달아라. 에구머니. 심술부리 영감의 혹이 2개로 늘어났네. 아이쿠, 훅 데려왔다가 훅 붙이고 가는구나. 심술부리 영감은 산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내려왔대.